2차 대전 당시 프랑스 덩케르크 해안에 고립된 40만여 명의 연합군들을 탈출시키기 위해 벌였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실제로 9일 동안이나 이 해안에 고립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연합군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영국군 장병들의 탈출 과정을 그린 이 영화는 긴장감 넘치고 여러 관점을 섞은 독특한 연출과 편집, 탁월한 영상미로 찬사를 받은 작품입니다. 스토리와 플롯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놀란 감독이 연출한 영화이니만큼 덩케르크에서의 일주일, 바다에서의 하루, 상공에서의 1시간, 이 세 시점을 교차 편집하여 진행되는 영화의 스토리는 전혀 이질감이 없었으며 영화 엔딩 부분에 가서는 끝내 잘 결합되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연출이 돋보였습니다. 엄청나게 적은 대사량과 캐릭터명을 알 수 없는 이 영화의 특징은 한편의 기록 영상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으며 실제 당시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듯한 느낌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영화를 보면서 과연 실제 당시 덩케르크 해안에서의 상황은 영화 속 장면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오늘 비교 분석할 영화는 바로 놀란 감독의 2017년작 덩케르크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재밌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실화와 영화 비교 분석 덩케르크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영화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전부 가상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 속에서 당시 실존했던 인물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속 캐릭터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영화 속에서 스핏파이어 전투기 조종사로 나오는 톰하디 배우가 분한 파리어라는 캐릭터와 덩케르크 해안에 남아 마지막 함선이 떠날 때까지 끝까지 남아 퇴각을 주도했던 영화 속 볼튼 사령관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파리어 조종사는 작중 공군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 캐릭터의 모티브가 되었던 실존 인물은 당시 뉴질랜드 출신의 전투기 조종사 알란 디어라는 인물인데요. 알란 디어 역시 독일군 총탄을 맞고 연료 게이지가 망가진 상태에서 전투 후 덩케르크 백사장에 불시착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와는 달리 덩케르크 해안에 불시착한 알란 디어 조종사는 군인들과 함께 함선에 올라타 무사히 덩케르크 해안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볼튼 사령관 역시 다이나모 작전 당시 덩케르크 해안에서 퇴각 작전을 진두지휘한 사람인 영국 해군 윌리엄 테넌트 사령관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진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윌리엄 테넌트 사령관은 철수 작전 당시 마지막 함선이 떠날 때까지 남아서 퇴각을 주도한 사람이었으며 이후 노르망디 상륙 작전 당시에도 화물 운송 책임자를 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볼튼 사령관의 모티브가 된 캐릭터는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실제 다이나모 작전에서 항만 통제관으로 참전했다가 독일군 폭격기 슈투카의 폭격으로 전사한 제임스 캠벨 클러스턴 해군 중령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클러스터 해군 중령은 캐나다군이었지만 영화 속 볼튼 사령관은 영국 발음을 사용하는 것으로 연출되는데요. 실제 클러스턴 중령의 유족들은 덩케르크 영화 제작자에게 자신들의 전쟁 영웅이었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언급되길 요청했지만 철수작전에서의 실질적인 영웅들의 모습들,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위해 모든 캐릭터를 픽션화하기로 결정했다며 거절했다고 하네요. 영화 속에서 파리어 조종사가 착륙 직전에 랜딩 기어를 급하게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라면 해당 지역에 대해 정확한 사전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이상 모래바닥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어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해안의 사빈이 단단하여 비행기가 충분히 내릴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모래가 부드러운 상태라면 랜딩 기어가 모래에 박혀 기체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 영화를 본 전문가들의 의문점입니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그냥 동체 착륙을 했던 것을 실제 덩케르크 해안에 착륙했던 스핏파이어 전투기 사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파리어가 탑승한 스핏파이어에 새겨진 비행대 코드가 LC인 것으로 나옵니다. 파리어가 탑승한 스핏파이어에 새겨진 비행대 코드가 LC인데 이들은 영국 노포크주의 펠트웰에 있는 RAF 펠트웰 소속임을 뜻하지만 실제 펠트웰 기지에는 스핏파이어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전해집니다. 영화 덩케르크에서 연출의 디테일은 좋은 편이지만 보여주는 물량은 적은 편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주된 평가인데요. 30만 명이 넘게 철수한 작전이며 작중에서도 그렇게 언급되지만 영화에서 보여주는 덩케르크 해안의 병력들은
아무리 많아 보여도 1개 여단 또는 사단 규모의 병력으로 어림잡아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묘사된 공군 지원 또한 스피트파이어 3대뿐이죠. 게다가 영국군을 구원하러 오는 민간 함선도 작중에서 나오는 건 20여 척가량이 전부입니다. 대규모 철수작전을 내세운 영화치고는 비교적 소소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영화상의 규모는 전장의 특정 지점과 특정 순간을 반영한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이 영화가 덩케르크에서 벌어진 모든 순간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말이죠. 또한 실제로도 민간 선박들이 일제히 도착한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간에 따라 도착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본다면 영화 속 규모 면에서는 고증을 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여담으로 스피파이어 초기형들은 자연 흡기식 멀린 엔진의 한계로 기술을 빠르게 숙이면 엔진이 꺼지는 결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 연료가 공급되는 방식이다 보니 일시적으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연료 공급이 중단돼 엔진이 멈추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소한 고증을 작중에서 고스란히 재현해줍니다. 적기를 추적하면서 기술을 숙였다가 시동이 꺼지는 걸 확인하고 재점화를 시도하는 장면이 그것인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 속 시대적 배경과 장비들, 의복들에 얼마나 세세하게 신경을 썼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밀리터리 매니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이 영화 덩케르크 속 출연한 2차 대전 당시의 무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영화 속 출연했던 무기들을 조사해보니 여타의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특이한 형태의 무기들이 많이 출연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무기는 영국군의 리엔필드 볼트 액션 소총입니다. 저도 이 영화에서 이 무기를 처음 보았는데요. 리엔필드 소총은 볼트 액션 소총 중에선 연사력이 매우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1차 대전 때는 우수한 속사 능력 때문에 독일군들이 영국 육군의 기관총 보유수를 잘못 계산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프랑스군의 MAS-36 소총, 영화 막바지에 나오는 독일군의 카구팔 소총과 MP40 기관단총, 프랑스군의 샤텔로 기관총, 그리고 호치키스 기관총, 영국 해군의 브렌 MK1 기관총, 영국군의 보포스 40mm 대공포, 마지막으로 독일 전투기 추락신에서 나왔던 프랑스의 마예브레제 구축함이 나왔습니다. 주로 미군이 주인공이었던 2차 대전 영화에 익숙했던 저는 M1 게런드 소총과 카빈 소총들이 친숙한 단어들인데요. 이 영화 속에서는 프랑스와 벨기에, 영국군 등을 다루다 보니 다소 생소한 무기들이 많이 출연했던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후 가장 흥행한 2차 세계대전 영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전쟁 영화를 통틀어서는 1위였던 아메리칸 스나이퍼 다음으로 흥행한 영화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놀란 감독의 대작 덩케르크를 실화와 함께 비교 분석해보았습니다. 덩케르크 해안에서 탈출에 성공한 약 30만 명의 영국 및 프랑스의 장병들은 후에 프랑스령 노르망디 해안에서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데 투입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상 2차 대전의 종지부를 찍는 작전으로 평가되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다이나모 철수작전 역시 2차 대전 중 가장 극적인 상황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특유의 편집 방식과 인물 간 심리 묘사, 육해공 세 가지 공간을 분리해 마치 덩케르크 해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점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액션 영화보다는 체험형 심리극에 가까운 영화 덩케르크 추천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갓범스였습니다.